1996년 처음 이사간 아파트 풍경이 생각납니다. 오와열을 맞춘 네모난 창문과 자동차들, 한 평 남짓한 경비실, 버튼 하나로 움직이는 철제 엘리베이터. 어린 제 눈에도 아파트라는 공간은 정갈하고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26년이 흘렀고 전 여전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변한 건 딱히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세상 물정에 찌들어 아파트를 점점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 정도겠네요. 기생충으로 명감독 반열에 오른 봉준호. 그의 초기작에는 복도식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안각으로 비춰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복제된 듯 똑같은 네모칸들의 행렬, 그 칸 하나를 갖기 위해 우리는 영혼을 끌어모으고 빚을 냅니다. 사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한 대상. 오죽하면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지방에서 돈 뭉치를 들고 와 묻지마 매매를 한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오나 싶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열광하는 아파트, 그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아파트의 역사와 현재입니다. 아파트라는 단어는 17세기 프랑스어 아파르트먼과 이탈리아어 아파르티멘토에서 유래됐습니다. 두 단어 모두 분리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면서도 개인 공간을 보장하도록 분리설계된 공동거주단지를 뜻하는 것이죠. 아파트라는 거주 개념은 단어의 유래보다 더 오래된 로마 시대에 생겨납니다. 로마 제국 당시 주변 국가 정복을 통한 팽창 정책으로 중심부인 도심으로 인구가 몰리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주택난이 심해졌죠. 로마 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 형식인 인슐라를 고안하게 됩니다. 당대 부자들이 살던 개인주택 노무스와 달리 인슐라는 1층에 상업 공간을 둔 6층 남짓한 보급형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상복합인 셈이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관련 건축 법령이 마련되면서 인슐라는 급격하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슐라는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쇠락하면서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쪼개졌고 잦은 전쟁과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하며 인구가 5분의 1로 줄었기 때문이죠.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소위 암흑기라 불린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고 사는 주거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18세기,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주요 도시에 다시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인슐라보다 더 고급스러운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경사진 지붕과 발코니가 딸린 게 일반적인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럽은 오래된 주거 건축물을 문화유산으로 법적 지정해 보존합니다. 다시 말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매우 어렵죠. 어찌 보면 유럽인들은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내부 인테리어만 바꾼 채 살아가며 오랜 역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현대식 아파트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19세기 미국 뉴욕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시대의 인슐라가 왜 생겨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인구 증가 때문이었죠. 당시 뉴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람들이 뉴욕으로 몰려들었고 인구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죠. 다급해진 뉴욕 당국은 해결책으로 테너먼트라는 아파트 공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주거의 질은 매우 낮은 편이었어요. 비좁은 방에 친구도 형편이 없었고 환기마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구조였으니까요. 이렇게 테너먼트는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뉴욕을 비롯한 동부 중심가를 아우르는 주거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가 별로였던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아파트는 뉴욕 18번가에 위치한 스투이브상트 아파트입니다. 1869년 유명 건축가인 리처드 모리스 헌트가 만들었죠. 최초의 고급 아파트로 등장한 이 아파트는 뉴욕 중산층 주거 문화를 뒤바꾼 기념비적 건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도 산업화로 인한 인구 포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한 건축가는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콘크리트와 철근 기둥을 활용해 대규모 건물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도미노 시스템을 고안해냈죠. 일단 개방성이 높아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건축 기술을 활용해 현대 아파트의 효시라 불리는 유니테 나비타시용이 탄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폐허가 된 도시에 1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등장하며 혁신의 서막을 알렸죠. 그렇게 주거난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 문화의 판도를 뒤바꾼 이 건축가는 바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꼬르비지에입니다. 그가 등장시킨 유니테 나비타시용은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서 각종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도 내포했는데요. 아파트를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잠깐, 르꼬르비지에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 아파트 역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는 1922년 프랑스 내 빈민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도시 계획안을 내놓습니다. 이는 세계를 비롯해 당대 조선 건축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죠. 일본으로부터 넘어오는 신식 거주 문화로 인해 주거 빈부격차가 심화됐고 조선인들을 위한 새로운 거주 공간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노력의 결실은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에 나타납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살 수 있는 영토가 좁아지자 한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아파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형 아파트의 효시는 1957년 건축된 종암아파트입니다. 순수 한국 자본으로 지어진 최초의 현대형 아파트였죠. 당시 아파트먼트 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소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킨 종암아파트로부터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7년 종로에 위치한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이듬해 낙원상가도 세워지며 주상복합 아파트는 정재계 인사들의 거주 공간으로 성장합니다. 70년대에 들어서면 시범아파트 개념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1971년 지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입니다. 국내 첫 단지형 고층 시범아파트이자 최초로 여의도에 지어진 건축물이기도 했죠. 자, 여기서 궁금한 점, 왜 아파트 앞에 시범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여의도는 아무도 투자나 개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당혹스러웠던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거주지를 형성하고 여길 중심으로 계획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죠. 그렇게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세우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증권가 건물들과 국회의사당, 국내 방송국 3사 본사, 63빌딩 등이 차례대로 들어섰죠. 서울시의 전략이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뒤이어 정부 주도로 강남 개발이 시작됩니다. 1973년 한국주택공사가 건설한 대한민국 최초의 주공아파트 대단지인 반포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1976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1981년 개포 주공아파트가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강남을 서울의 중심으로 만든 건 바로 이 아파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현대산업개발에서 만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현재도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이며 이때부터 건설회사 이름이 붙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강남도 여의도와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상권을 확장시키며 성장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 계획도 추진되며 수많은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죠. 2000년대에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 초집중화가 가속화됩니다. 불어나는 부동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민관합동 아파트 단지 개발 등을 통해 분양 및 청약 정책을 내세웁니다. 한국 전역을 휩쓴 부동산 열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열풍은 곧 광풍으로 변하고 새로운 계급사회가 출현합니다. 아파트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시대. 각자 사는 아파트 브랜드 이름으로 서로를 부른다는 강남 10대들의 신풍속도나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자녀들의 통학버스를 분양세대와 임대세대로 나눠 운영한다는 사례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파트 계급의식을 자연스레 대물림하며 동일한 욕망을 다음 세대에 투영하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삶을 위해 등장한 아파트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된 요즘, 정녕 아파트와 행복은 불가분의 파트너가 되어버린 것일까? 이웃의 취향으로부터 차단될 방법이 없는 것, 계급이란 이런 거였고 나는 이런 계급이었어. 소설가 황정은의 단편 누가 속 주인공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집이란 이웃의 소음과 취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라 되뇌면서요. 2021년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주인공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배부른 푸념일 수도, 다른 누군가에겐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 대한 뼈있는 고민일 수도 있는 이 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집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